1971년 5월 19일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계곡의 한 복숭아 과수원. 농장주는 나무 사이에 누가 새로 파놓은 구덩이를 발견합니다. 길이는 사람 키만 했고 깊이는 어른 허리쯤이었습니다. 자기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녁에 다시 가봅니다. 구덩이는 메워져 있었습니다. 보안관이 그곳을 다시 팠고 그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뒤 2주 동안 25구가 발굴됩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은 범인이 잡히고도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11년이 걸린 사건입니다. 항소법원은 첫 재판을 두고 재판이 아니라 익살극이었다고 썼습니다. 장소는 유바시티였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 북쪽으로 1시간, 복숭아와 자두 과수원이 끝없이 이어지는 농업지대입니다. 수확철마다 수천 명이 일자리를 찾아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이 지역의 인구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복숭아는 익는 시기가 짧아서 짧은 기간에 많은 손이 필요했고, 농장주들은 그때그때 사람을 구했습니다.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이름을 정확히 대지 않아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지역 농업이 굴러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발굴은 패더강을 따라 늘어선 과수원 여러 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무덤은 모두 얕았고 위치는 강변 농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25번째 시신이 나온 것은 6월 4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원 성인 남성이었고 대부분 떠돌이 농장 노동자였습니다. 일이 있는 곳을 따라 계절마다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정된 주소가 없었고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5명이 사라지는 동안 경찰에 들어온 실종 신고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들이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농장주가 그 구덩이를 보지 못했다면 이 사건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사는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시신 2구의 주머니에서 은행 입출금 전표가 나왔는데 거기 적힌 이름이 후안 코로나였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40대 남성이었고 농장의 인력을 공급하는 노동 도급업자였습니다. 농장주들이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가 사람을 모아 보냈습니다. 즉, 그는 이 지역에서 누가 어디서 일하는지, 누가 혼자이고 누가 찾을 사람이 없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5월 26일 새벽에 체포됩니다. 후안 코로나는 1934년 멕시코에서 태어나 10대에 캘리포니아로 건너왔습니다. 1956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조현병 진단과 함께 잠시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퇴원해 결혼하고 4아이를 키우며 도급업자로 자리를 잡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지역에서 성실한 사업가로 통했습니다. 그의 집과 벤에서 증거가 나왔습니다. 혈흔이 묻은 도구들, 그리고 장부 한 권, 그 장부에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적힌 이름 가운데 7명이 발굴된 피해자였습니다. 다만 그가 범행하는 것을 본 목격자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여론이 과열된 유바시티를 떠나 다른 카운티로 옮겨져 열렸습니다. 검찰의 증거는 전부 정황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자백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정황 하나하나에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변호인은 리처드 호크라는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가 신청한 증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론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제출하지 않았고 정신감정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 법정 모독으로 19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1973년 1월 배심원단은 25건 전부의 1급살인 유죄를 판결합니다. 형은 25개의 종신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이 재판을 다룬 책이 출간됩니다. 재판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가 곧 문제가 됩니다. 코로나는 변호사 비용을 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호크는 돈 대신 다른 것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의 생애와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독점 출판권과 영상화 권리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 특권을 포기했고, 그 포기는 철회할 수 없으며 상속인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전문 작가가 고용됐고, 출판사와 계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1978년 5월 18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유죄 판결을 파기합니다. 이유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이해충돌이 피고인의 권리를 터무니없이 짓밟았고, 그 결과 재판이 익살극이자 조롱이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변호인이 유죄 판결을 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본 것은 구조였습니다. 재판이 화제가 될수록 책이 팔리는 자리에 변호인이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과 자기 이익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1982년에 열렸습니다. 첫 재판으로부터 9년, 사건으로부터는 1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증거의 일부는 관리가 부실해 훼손되거나 사라졌고, 증인들의 기억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재판 비용은 당시 캘리포니아 형사재판 사상 최고액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배심원단은 다시 25건 모두의 유죄를 평결했고, 다시 25개의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항소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유죄라는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절차였다는 점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이후 그는 교도소에서 지냈습니다. 1973년에는 다른 수감자에게 습격당해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가석방 심사는 여러 차례 열렸고 매번 기각됐습니다. 2019년 3월 4일 수감 중 자연사합니다. 85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개의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25명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계절마다 이동하는 노동자에게는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려줄 고정된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변호받을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유죄가 명백해 보이는 피고인일수록 변호인의 자리는 형식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한 일은 유죄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형식이 되면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확인에 9년이 들었습니다. 10분 사건 파일이었습니다.